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통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료 정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확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통계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통계학이 뭔지, 그다음에 어떤 걸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러프하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통계학이란 뭘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통계학에 대한 정의가 일단 러프하게 이제 내려져 있는데 일단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또는 사회 재현상에 대해서 우리 관심 대상이 정확히 선정되어야 하면서 연구 목적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최적의 방법으로 수집되고 수집된 자료는 과학적인 이론에 의해 요약 정리 분석되어 과학적인 추론 및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걸 통계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 재현상이나 아니면 자연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싶은 그 연구 목적을 선정을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 과학적인 그 재료들을 이렇게 퍼부어서 결과를 추론하는 그런 상태를 러프하게 통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수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적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을 추론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통계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밑에는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면 통계학은 자연과학을 포함하여 의학, 공학, 농학 등의 모든 학문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과학성이 있고 이 통계학에서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자연 또는 사회재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추론과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통계학이 요즘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용되고 있죠. 어, 의학에서도 뭐 이런 임상 통계 같은 걸 고려할 수도 있고, 보건 통계 같은 걸 고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 그다음에 뭐 공학에서도 사용되고, 뭐 데이터 분석에도 사용되고, 면은 어떤 그 식품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통계를 이용하기도 해서 이 사회 전반적인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용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활용도가 엄청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거를 이제 통계학이라고 하겠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이 통계학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가 이제 기술 통계학이 있고 그 다음에 추측 통계학이 있어요. 기술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전수조사가 가능한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그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표나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대표값이나 변동의 크기 등을 구하는 방법들을 고려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 통계학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이런 거는 전반적인 데이터가 다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반면에 추측 통계학은 뭐냐라고 뭐 알아볼 건데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부터 이제 추측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추론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통계학의 핵심이 되는 분야인 추측 통계학. 요즘에 이제 추측 통계학이 주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추론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추측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볼 건데 실제로 관측한 표본을 이용하여 불확실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할 때 이런 걸 과학적 추론 방법을 다루는 분야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불확실한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측한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갖지 못할 경우에 보통 적용되는 걸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고, 크게 뭐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 정도로 통계하고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용어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용어를 좀 나눠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모집단이라는 게 있고 표본이라는 게 있어요. 모집단이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싶은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방대한 자료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통계적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연구 대상이 되는 모든 가능한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집단을 모집단 또는 통계적 모집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의 셋도 일종의 이제 모집단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모집단을 이제 고려하는 게 모집단. 전체 데이터를. 자, 그 다음에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모집단에서 실제로 추출한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표본을 집합을 표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본의 특성을 수치한 거를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계란이라는 거를 조사를 하고 싶어요. 계란 전체를 조사를 하고 싶은데 계란이 너무 많은 거죠. 계란이 너무 많아서 다 처리하기 힘들 것 같고 몇 개의 샘플을 꺼내는 거죠. 샘플을 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이렇게. 이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전체의 뭐 손표율이 얼마냐 이런 거를 수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표본에 대해서 먼저 손표율을 찾아보고 그거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손표율이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상태가 될 텐데, 자, 그러면 그때 표본의 그 손표율이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표본들의 특성을 수치로 밸류로 만든 게 통계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이제 기술 통계학이랑 추측 통계학을 러프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전수조사랑 연결을 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보통은 이제 전수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수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요. 표본조사. 잠시만요. 혹은 표본조사 혹은 뭐 이렇게 그 임의로 샘플을 뽑아서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아닌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전수조사가 일반적으로 항상 가능하냐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전수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그 계란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계란이 문제가 있다 없다, 계란의 상태가 괜찮다 틀리다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한다고 치면 계란을 깨트려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엔 이제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뭐 안에 내부 형태가 어떤지를 뭐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런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계란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계란을 깨트려 봐야지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계란을 다 깨트리는 거죠.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사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계란이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건 맞죠. 왜냐면은 다 조사를 했으니까, 다 깨트렸으니까. 하지만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팔 게 없어지는 거죠. 계란을 다 깨트려 버렸으니까 계란은 괜찮은데 팔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수조사만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임의로 추출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기술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모집단에 대한 요약 및 자료를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데다 보니까 전수조사가 가능할 때 많이 쓰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추론을 할 때는, 추측을 할 때는 이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 이런 데 쓰이는 거고, 기술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수조사가 가능할 때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측통계학은 불확실한 모집단에서 임의로 표본을 뽑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 규명하는 통계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표본조사 같은 걸 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표본조사. 자, 이건 이제 전체에 대한 조사가 힘들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명제 자체가 이렇게 불확실한 모집단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지 못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나눠서 한번 보자면, 기술통계학이랑 추측통계학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기술통계학은 이제 자료 수집하고, 자료 정리 요약하고, 자료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모집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모집단인 경우에 결론을 그냥 바로 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표본이 됐을 때 확률을 도입해요. 확률을 도입해서, 물론 확률이라는 게 확률론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냥 확률만 박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개념이나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추론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이 어떨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추측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통계학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하는 방법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직접 조사가 있고 하나는 간접 조사가 있어요. 직접 조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연구 목적을 위해서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걸 보통 직접 조사라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직접 조사라고 하는 거는 전수조사와 같이 모집자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처럼 전체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건 이제 직접 조사를 한다라는 거고, 간접 조사가 있는데, 이 간접 조사는 관찰 주체가 관찰과 집계 과정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관찰된 것을 현 조사 목적에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상황이 이제 간접 조사 상황이 많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연구 목적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용하면 물론 연구 목적을 잘 이렇게 고려하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죠. 예를 들어 이미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추측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상태가 된다면 사실 이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겠죠. 이미 상황이 지나갔는데 조사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간접 조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갈 수 있죠. 요즘에는 공공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자전거의 뭐 대여량이나, 그다음에 뭐 초미세먼지의 관계를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연구 목적을 위해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그 관측을 할 수 없잖아요. 이미 과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기상청에 들어가서 이미 지나갔던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상태니까 간접조사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자동 따릉이 같은 거에 대여량을 데이터를 또 받아서 공공 데이터를 받아서 걔네들 융합시켜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상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접조사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프하게 통계조사는 두 가지 직접조사와 간접조사가 있는데 자기가 연구 목적을 초점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거를 간접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표, 이제 이런 조사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데이터들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밸류 값들을 잘 분류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보통 이제 통계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데 통계표는 이제 대표적으로 구조 통계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계열 통계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구조 통계표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아니면 장소적으로 한정된 단일 통계 집단의 구조를 나타내는 통계표다.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보시면 계급을 나눠놓고 그 계급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통계표를 만든 구조 통계표가 있고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계열 통계표인데 시간적으로 배열된 시계열표 같은 거 이런 거죠. 시간에 따라서 밸류들이 이제 다 들쑥날쑥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다 찍어서 이런 시계열표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소적으로 배열된 장소적 계열표 같은 것도 이제 계열 통계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계표는 보통은 이제 구조와 계열 정도로 나누고, 또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뭐, 도수분표도 있고, 뭐 누적분표도 있고, 여러 가지 표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은 이후에 내용을 보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에서 이미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이라는 걸 통계학의 분류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뭐냐? 모수통계학은 뭐냐? 비모수통계학은 뭐냐? 뭐 이렇게 질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학이라는 거는 다양한 관점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는 추론하는 의미를 갖는 것과 그 다음에 조사, 요약하는 의미를 갖는 그런 통계학의 분류로서 추측통계학과 기술통계학을 이렇게 나눠놨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어떤 모집단이냐 뭐 이런 표본이냐 이런 거에 관점을 바꿔서 모수통계학과 비모수통계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모수통계학이 뭐냐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수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에 대한 분포 모양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얘기하면 모집단의 형태가 뭐였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모수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모집단의 분포 모양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건 러프하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모집단에 대한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 평균을 m으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시그마 제곱으로 시그마라고 해서 가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표본들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된다 식의 논리를 펼치는 게 모수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비모수니까 당연히 모수통계학이 아닌 걸 비모수통계학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비모수통계학에 대한 데피니션을 한번 살펴보면 통계학에서 모수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모집단의 형태에 관계없이 주어진 데이터에 모집단에 대한 형태 관계를 갖지 않는데요. 직접 확률을 계산해서 통계학적 검정을 하는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프하게는 비모수적 혹은 비모수 검정법 혹은 분포 무관 검정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로 추측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모수 통계학은 모집단에 대한 가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표본의 크기가 적어도 되며 질적 자료나 수량적 자료 중 빈도수와 같은 비연속적 자료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몇 개의 데이터만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상태일 때를 고려하는 건데 사실 몇몇 개의 데이터만으로 추론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러한 그 표본이 어떤 분포로 따를지 모를 때 뭔가 상황을 만들겠지만 데이터가 이제 연속적인 상황에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연속적인 자료가 많이 사용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이제 확실히 많으면 좋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정균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하는데 확률이 좀 더 높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적어도 어쨌든 추론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크기가 적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정확한 추론을 위해서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표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한다는 게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도 있는데 오류도 날 수 있긴 해요. 근데 왜냐면 이 추론하고 검정하는 거 자체가 다 확률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모수 통계법을 사용한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자료가 나타내는 모집단에 대한 현상이 정규분포가 아닐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정규분포일 때도 사용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정규분포일 때를 그러니까 모집단의 현상이 정규분포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비모스 통계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그 정규분포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이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비모스 통계법을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규분포가 아닐 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자료가 나타내는 모집단의 현상이 정규분포로 적절히 변환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슷하죠. 1번과 비슷한 상황인데 정규분포로 적절하게 변환되지 못한다는 게 결국 정규분포에 대한 상황으로 고려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모스 통계법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세 번째는 자료의 표본의 수가 적을 때, 그러니까 자료의 표본의 수가 적으면 보통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자료의 수가 30개를 넘어가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통 해요. 근데 실제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밸류 값에 적당히 로그 같은 그 함수를 이렇게 씌워서 고려해보면 거짓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표본이 이제 30이 안 되는 경우에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비모스 통계법을 사용하는 게 합당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은 이제 비모스 통계법을 표본의 수가 적을 때 사용하겠다. 왜냐면 표본의 수가 충분히 많으면 정규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굳이 비모스 통계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자료들이 서로 독립적일 때,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인 상황을 보통 고려를 하죠. 왜냐면 표본 같은 걸 임의로 뽑을 때도 독립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 전제가 들어갈 때 독립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은 자료들이 서로 독립적일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섯 번째는 변인의 척도가 명명척도나 서열척도일 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내용 상황을 이제 고려하시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척도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명명척도나 서열척도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는 비용수 통계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모스 통계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이 비모스 통계에 대한 특징은 일단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수 통계 분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료의 개수가 충분히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30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분포를 실제로 보니까 정규분포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규분포를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분석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오류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맞지 않는 데다가 들이밀고 된다고 우기는 상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모수 통계 분석을 바로 적용시켜 버리면 에러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 이제 비모수 통계를 적용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질적 척도로 측정된 자료도 분석이 가능하다. 양적 척도가 있고 이제 질적 척도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이제 이 질적 척도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모스 통계에 대한 게 장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이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적 신속하고 쉽게 통계량을 구할 수 있으며 해석이랑 이해에도 이제 용이하다. 결과에 대한 해석 이해도 이제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비모스 통계학이 조금 더 주요하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표본을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아까 말한 대로 많은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가 보장이 된다면 애초에 정규분포 같은 걸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이 적합하다. 오류가 줄어 있어서 적합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모스 통계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요함을 많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수 통계학과 비모수 통계학은 분석법이 좀 달라요. 물론 지금 여기는 이제 분류만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뭐야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큰데 보통 이렇게 이제 케이스 바이 좀 나눠서 두 개의 수치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 그래서 어떤 케이스마다 이 비모수 통계학은 그 상관계수를 구하는 상태가 달라요. 뭐 수평만을 쓴다든지 뭘 쓴다든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모수 통계학은 피어슨 상관계수만 이제 적용시키는 상태가 보통 되고, 그 다음에 뭐 범주형에서는 카이 제곱 검정을 이용한다 상황은 모수는 사용하는 게 없는 상태, 그다음에 뭐 T 검정 U 테스트, H 테스트, 아노바 뭐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되고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검정법들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통계학 공부를 하면서 이 검정하는 방법, 분석법들 이런 거를 이제 익히는 상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는 이제 통계학에 대한 기초 사항들이지만 나중에 이제 실무 사항을 생각을 해보려면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이런 분석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뭐 나중에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저희가 얼마나 큰 도구를 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나중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분석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모수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이제 익혀가면 충분한데, 사실 이제 비모수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케이스도 많고 고려해야 되는 사항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좀 어렵죠. 거기다가 진짜 이 통계 이론을 완벽하게 빠삭하게 공부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고려할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로 이제 분석법을 갖는다 정도로만 아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